이제 우리는 검사들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고인이 아내를 목졸라 살해하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까지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기 몇 주 전에 어떻게 이탈리아로 도피했는지에 대해 밝힌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길리시 씨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생각하면 지구 반대편까지 어떻게 도망칠 수 있었는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새로운 연방 혐의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피할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짜 이름과 그의 유명 변호사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너앤크라인과 전해드리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리길리는 5월 29일 재판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를 생각하면 2024년 10월에 보석금을 내고 자신의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그 보석 조건은 그가 도주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길리와 그의 아내 크리스타 사진입니다. 그는 2024년 10월 집에서 그녀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는 자정 직전 911에 전화해 크리스타가 약물 과다 복용을 했다고 구급대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사망 당시 임신 9주였던 이 엄마가 목졸림을 당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밤사이 큰 소식은 휴스턴 당국이 진리의 이탈리아 도피 이후 그의 집에서 새로운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제 진리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직면하게 될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지금 진리가 구금되어 있는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연방 형사고발장입니다. 이 고소장은 이탈리아 당국이 밀라노 공항에서 진리를 체포한 후 이번 주에 막 접수된 것입니다. 미국 당국은 이제 그에게 기소를 피하기 위해 주 경계를 넘은 도주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방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정보입니다. 그들은 길리가 토론토에서 밀라노로 가는 에어 캐나다 AC894편을 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토론토에서 몬트리올을 거쳐 이탈리아 밀라노로 가는 에어 캐나다 정기항공편입니다. 그 비행기는 5월 3일에 도착했습니다. 길리가 텍사스에서 캐나다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는 보석 조건으로 GPS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했으나 이를 끄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와 함께 이 타임라인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텍사스 당국에 따르면 5월 1일 금요일 오후 9시경입니다. 그들은 길리의 GPS 위치 추적 장치에서 밴드 훼손 경고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국은 길리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5월 4일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날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때 그는 이미 이탈리아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길리는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아내와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가능한 살인죄로 기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그가 약 이틀에서 사흘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는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갔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 밀라노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연방 고소장에 따르면 미 연방보안관을 포함한 걸프코스트 강력범죄자 태스크포스는 5월 4일이 되어서야 길리의 행방을 찾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길리는 5월 3일 이탈리아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용한 신분증으로 캐나다 입국과 이탈리아행 비행기 탑승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밀라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탈리아 당국은 그 신분증이 진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름은 르장장용 올리비에였고 벨기에 여권과 벨기에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당국은 그 서류들이 가짜였다고 말합니다.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길리는 이탈리아 입국이 거부됐고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진리는 결국 사실대로 털어놓았고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했으며 미국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진리는 이탈리아에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의 인터폴은 5월 4일 워싱턴 당국에 이를 알렸습니다. 이제 진리에게 유명 변호사가 있어 의뢰인을 변호 중입니다. 이에 대한 그의 입장은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진리가 미국에서 직면한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2017년에 이 씨가 크리스타와 결혼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크리스타의 가족에 따르면 두 사람은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녀가 사망했을 당시 세 번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소프트웨어 컨설팅급 업체 선정도 도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씨의 예전 링크드인 페이지에서 찾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일했던 사업가로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소개했는지 그리고 어떤 목소리를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재판을 받을 때 그에 대한 매우 다른 모습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몇 주 전, 검찰은 재판에서 증인 진술에 포함될 수 있는 몇 가지 일화들을 정리한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24년 3월 크리스타가 사망하기 약 6개월 전 이 씨는 레딧에 자신의 결혼 생활이 지루하다며 대학생 또래 여성과 가벼운 성적 관계를 맺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10월 7일, 이 바로 크리스타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날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크리스타 몰래 새 기아 텔루라이드 SUV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크리스타가 약물 과다 복용을 했다고 911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그러니까 10월 6일, 검찰은 두 명의 친구가 휴스턴의 한 동네 바에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이 씨를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그 친구들은 이 씨가 자신의 어린 아들을 동성애자 비하 표현으로 불렀다고 말합니다. 전날 가족들도 이 씨와 파티에 있었지만 그가 냉담해 보였고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즉 크리스타가 살해된 다음 날, 검찰은 이 씨가 자신이 누명을 쓰고 있고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을 돌보기 위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0일, 크리스타가 살해된 며칠 후 이 씨는 휴스턴을 떠나 고향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2일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경찰에 의해 크리스타 살인 혐의로 체포되고 기소된 날입니다. 검사들은 이 씨가 아이들이 크리스타 가족과 대화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검찰이 제시한 가장 치명적인 일화는 2023년에 그가 했다고 주장하는 일입니다. 검찰은 그 당시 이 씨가 샌디에이고에서 한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5년 4, 5월 애도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이 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임신한 아내 살해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바람을 피운 여성에게 다시 연락했고 검찰은 그가 그녀와 멕시코 등지로 도피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GPS 위치 추적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했으며 이 여성과 결혼해 새 신분을 얻는 것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여성에게 자신이 나라를 떠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멕시코인 신분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검찰이 이 같은 대화가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힌 그 같은 달에 해리스 카운티 대배심은 이 길리 씨를 아내와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씨가 이탈리아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는 사형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길리 씨가 이탈리아로 간 이유가 그것 때문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이 가능한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있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내와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집에는 두 자녀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형이 가능한 살인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면서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지 말이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KHOU 방송에 따르면 2024년에 체포된 후 이 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판사는 이길리 씨의 보석금을 100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돈이지만 이길리 씨는 보석 보증 보험을 통해 보석금을 보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씨의 변호사가 재판 전 유럽 도피 의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변호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딕 디게린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좋아요. 우리 둘 다 바닥에 있고 제 왼쪽 팔꿈치가 바닥에 닿아 있어요. 제 오른손은 총을 잡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디게린이며 로버트 더스트를 변호 중입니다. 여러분은 HBO 범죄 다큐 징크스에서 그를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디게린은 자신의 의뢰인이 이웃인 모리스 블랙에게서 총을 빼앗으려고 했던 상황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더스트는 블랙을 토막낸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타가 사망한 밤, 검찰은 리가 두 사람이 말다툼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리는 자신의 아내가 약물 사용 이력이나 자살 성향을 보인 이력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KPRC에 따르면 리의 변호사는 크리스타가 기존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드게리는 크리스타가 사망한 밤에 리가 했다고 알려진 진술을
증거에서 제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드게리는 자신의 의뢰인이 수갑을 찬 채 신문받았지만 미란다 원칙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니가가 이탈리아로 도피한 후 드게리는 아직 해외 의뢰인과 연락하지 못했으나 연락을 시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KPRC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리가 이런 새로운 연방 혐의에 직면한 것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리가 기술적으로 이탈리아에 입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항 세관 검사대에서 제지당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송환 절차가 실제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그가 미국으로 돌아와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재판은 5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디게리는 의뢰인이 유럽으로 도피한 것이 죄를 의식했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뢰인이 두려웠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크리스타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2024년 그 끔찍한 밤에 크리스타와 그녀의 태아가 목숨을 잃은 이후로 소셜미디어에서 그녀를 위한 지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크리스타는 클램슨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고 크리스타를 위한 정의, 소셜미디어 계정도 있습니다. 페이지에 올린 글은 오늘 형사 법원 속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격과 두려움을 느끼며 아직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입니다. 이 악몽을 겪는 저희를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눌 분은 잭 라이스입니다. 그는 형사 변호사, 전 검사, 전 CIA 요원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니길리가 이탈리아까지 가는 과정에서 바로 간 게 아니라 캐나다를 거쳐갔다는 점에서 무엇이 가장 눈에 띄나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요. 이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리스. 단순히 전자갈치를 끄는 것만이 아니죠. 그는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텍사스 당국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게 한 가지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텍사스에서 캐나다까지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실제로 토론토에서 몬트리올로 이동 중인데 그 방법이 뭔가요? 그리고 그 얘기로 가기 전에 그는 어떻게 가짜 벨기에 여권을 구해 밀라노에 가려 했을까요? 이 일엔 텍사스 당국 외에도 다른 기관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왕립 비마 경찰이 이 일에 관련됐다는 걸 압니다. 이 일에는 밀라노와 이탈리아 당국도 관련되어 있지만 인터폴, 로마의 인터폴, 워싱턴 DC의 인터폴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측면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제선 비행기를 탈 때를 생각해보면 비행기에 타기 전에도 여권을 여러 번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경우에 스캔을 하잖아요. 그냥 여권을 보고 도장만 찍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스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 탑승 수속 직원이 하는 일일 텐데 그런데도 어떻게든 그는 이 비행기에 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인상 깊었던 또 다른 부분은 날짜들이었습니다. 5월 1일에는 전자발찌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5월 3일 그는 이탈리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5월 4일에 태스크포스가 가동되는데 여기에는 그를 찾기 위한 미국 연방보안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가 받은 혐의를 생각하면 전자발찌에 이상 신호가 뜨는 순간 바로 그를 찾으려고 움직였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죠. 제 경력에서도 발목 전자발찌가 고장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 의뢰인이 있던 위치와 당국 사이의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합리적인 대응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때로는 전화를 걸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만약 금요일에 문제가 생기면 주말 동안 누가 감독을 하나요? 분명해 보일 수 있지만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인간의 실수와 누군가가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경우에 그는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무려 나흘이나 걸렸다는 사실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주시했어야 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답은 분명합니다. 1분 아니든 10분 아니든 1시간 아니든 전화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넘기면 우리가 연방보안관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 생각에 텍사스 당국의 실수를 정말로 부각시킵니다. 이 사건의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처음에 보석금이 100만 달러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그게 의도였습니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실제로 사람들을 석방하지 않고 보석금 액수를 정하거나 조건을 붙여 석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상 보석금 설정은 헌법상 요구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를 조건부로 석방하려면
당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단순히 그들이 재판을 받고 혐의에 따른 잠재적인 결과를 마주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텍사스 시민들에게 솔직히 말해서 캐나다나 밀라노에서도 가할 수 있는 위협과 우려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으로 돌아오면 적용될 보석 허가는 이미 취소된 상태입니다. 인터폴도 이 일에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3일에 이탈리아 당국이 밀라노 공항에서 이 여권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그는 망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터폴이 워싱턴 지부에 연락했고 그렇게 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사람은 자신이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망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결국 그 소식이 다시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리스 카운티의 검사들에게는 그 전화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가 밀라노에서 그를 잡았습니다 라는 소식이 온 거죠. 그런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텍사스에서 그런 전화를 받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이제 인터폴과 여권 전반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여권이 얼마나 정교한지 그리고 여권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그는 실제로 석방되기 위해 자신의 미국 여권을 당국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 여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가짜 벨기에 여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정보 분야 경력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그는 다른 문서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것을 부르던 용어가 바로 리더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터라고 불렀습니다. 의미는 예를 들어 나는 이게 있고 저게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그게 운전면허증일 수도 있고 AAA CAD, 지역 식당에서 받은 영수증일 수도 있습니다. 제 지갑에 실제로 들어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 그거 정말 이상하네요. 최근에 여권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게 여권은 정교합니다. 미국 여권뿐만 아니라요. 정말로 모든 여권이 그렇고 특히 유럽인들의 여권은 매우 복잡합니다. 단순히 다양한 종류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권에 숨겨진 특정한 장치들을 찾고 있습니다. 제 말은 최근 몇 주 안에 이탈리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전에 일어났던 일은 최근 몇 년 동안 네덜란드, 스톡홀름, 파리, 프라하에서 따로 불려나간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제 얼굴이 너무 뚱뚱하다고 해서요. 그건 코로나 때문이었고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별로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 그런 적 있잖아요. 네. 네, 하지만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요점은 그 여권 안에 놓인 함정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찾는 것은 모든 서류가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사람 자체와 그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국토안보부 DHS에서 훈련을 받을 때 배운 것 중 하나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룰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일관되지 않은 행동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들이 다른 서류라고 했을 때 분명히 작업하고 있던 것 중 하나예요. 그는 토론토에서 누군가를 설득했죠. 그는 몬트리올에서 누군가를 설득해 자신이 충분히 비슷하다고 믿게 했고 분명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입증됐죠. 그게 충분하냐고요?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인터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폴은 정말 흥미로운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본부를 둔 게 아니거든요. 국제적인 조직입니다. 약 11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리옹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사실상 모든 나라 사이에 이런 상호 연결망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 여러 기관과 국제기구가 함께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테드 번디 같은 연쇄살인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테드 번디 사건에서 미국 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그 당시에도 관할 구역 간의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주, 와이오밍, 아이다호, 플로리다 내에서 사건이 발생해도 아무도 서로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인터폴 사례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무언가가 발생하면 그것이 인터폴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밀라노로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은 무언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상호 연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인터폴이 워싱턴 DC의 인터폴에 연락해서 미국 시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연결, 그 국제적인 협력이 정말 중요하고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범죄를 다룰 때 이런 협력이 필수적이죠. 혐의로 도망칠 수도 있는 사람들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텍사스 출신이든 뉴욕 출신이든 아니면 파리나 코펜하겐 출신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도주하기 전에 일부 문서가 있었는데 당국이나 검사들이 재판에서 사용할 몇 가지 일화들을 문서에 넣었습니다. 재판은 5월 29일에 시작될 예정이었죠. 실제로 그날 재판이 열릴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사망한 다음 날 그는 나라를 떠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가 2023년에 불륜을 저질렀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과의 대화에서 그는 2025년에 멕시코에서 신분증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는데 이런 사형 가능 사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일입니다. GPS가 달려있더라도 밤에 자기 침대에서 잘 수 있었죠. 그런데도 그는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화를 해도 되나요? 만약 당신이 당국이라면 이 사람이 아직 떠나진 않았지만 떠날 생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상황이요. 그가 실제로 나라를 떠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문서를 보고 뒤늦게 판단하지만 이 사람은 오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건 정말 위협을 더 키우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와 함께 따라오는 진짜 문제는 그의 석방 조건을 생각해보면 그가 반드시 해야 했던 게 뭐였죠? 연락을 유지해야 했어요. 그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했고 또 다른 몇 가지 특정한 일들도 해야 했어요. 누군가가 석방될 때 가끔 발생하는 문제는 물론 당신이 범죄가 아닌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근본적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조건이나 석방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물론 그의 행동이 도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제 사실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사건에서 보석금을 정할 수 있고 판사가 사건에서 보석금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다시 판사에게 가져가서 보석금을 줄이거나 늘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 입장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에 보석금을 정했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그가 멕시코에서 가짜 여권을 구하려고 하거나 멕시코로 떠날 계획이라는 정보를 얻게 된다면 솔직히 텍사스의 검사들은 이 문제를 다시 법원에 가져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보석금을 인상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그를 부금 상태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도주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형이 가능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딕 듀게리는 그의 변호사이자 유명한 형사 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로버트 더스트 재판에서 기억하고 있고 그는 그 외에도 많은 유명한 의뢰인들을 맡아왔습니다. 제가 기소인부 절차에 참석했을 때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죠. 분명히 당신도 항상 그런 일을 하잖아요. 항상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보석 조건을 얻으려고 하죠. 예를 들어 전과가 없다거나 지역사회와 연고가 있다는 식으로요. 이번 경우에는 딕 듀게린이 자신의 의뢰인에게 꽤 좋은 조건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GPS 추적 장치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런 일이 있으면 법원에서 변호사를 안 좋게 보나요? 예를 들어 당신이 그가 법정에 올 거라 했잖아요 라고 말한 것처럼요.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그가 유럽으로 가는 다소 극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냥 궁금한 건데 물론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 알지만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변호사를 어떻게 바라보나요? 와,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아무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수천 번도 넘게 보석 관련 변론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한 가지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법정을 속이거나 무언가를 숨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그가 자신의 의뢰인이 XYG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가 주장을 펼칠 때 처음부터 그 주장을 바꿨어야 했을 겁니다. 그게 변호인에게 안 좋게 보이나요? 글쎄요. 저는 법정에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가 변호하는 의뢰인들 때문에 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지금 살인 사건, 그것도 여러 건의 살인 사건을 맡고 있는 의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저는 법정에 들어가서 검사들과 마주하고 저를 바라보는 판사들과도 상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유형 때문에 제가 그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 역시 똑같은 사람이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항상 방한 모든 사람이 제 역할을 이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저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판사님, 여기서 제 입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판사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크리스. 제가 이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 지금은 제가 가르쳤던 법률 서기들이 판사가 되어 그들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죠? 그들이 로스쿨에 다닐 때 제가 실제로 그들에게 지금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들이 23살쯤이었을 때를 제가 기억하는 많은 판사들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만약 우리가 그의 변호사 딕이나 이 도시와 전국에 있는 다른 훌륭한 변호사들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믿으세요. 우리는 꽤 강인합니다. 우린 그런 공격증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딕 드게린, 그의 변호인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가 한 말 중 하나는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 이게 재판에서 제시된다면 죄를 의식한 행동처럼 비칠까봐 걱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도망친 이유는 그가 범행을 저질렀고 현실에서 도망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의뢰인이 단지 두려워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이 배심원들에게는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만약 그가 실제로 밀라노, 이탈리아로 도피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제시된다면 배심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안 좋게 보입니다. 제 말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 좋게 보이게 하려고 해도 이건 아무리 해도 좋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사실은 배심원들이 이걸 보면 이 남자를 더 싫어하게 될 겁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측면과 주장이 있으며 그의 아내 크리스타가 당시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도 포함됩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배심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와 그의 변호사 딕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도주했다는 부분까지 더해지면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분명히 그 나쁜 행위들을 이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면 이전의 나쁜 행위나 사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본 일부 문서에는 그들이 제출하려는 내용 중 그가 바람을 피웠을 가능성과 다른 진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증거를 재판에 제출하려 할 것입니다. 동시에 기소 이후에 일어난 나쁜 행동들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이 실제로 죄의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동들은 도주를 반영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도망치겠냐는 것이 검찰이 반드시 주장할 논리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딕은 이미 피해자인 임신한 채 숨진 아내 사건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딕이 충분히 바쁜데 이건 부담을 더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증거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보면 검시관은 리 길리가 자신의 아내를 목 졸라 죽였다고 말합니다. KPRC TV에서 딕 디게린이 변론의 상당 부분이 기존 질환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보도한 것을 읽었습니다. 이 사건이 재판에 가면 딕 디게린은 그녀가 기존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변호사이자 전직 검사로서 이런 교살 사건을 어떻게 다루시나요? 만약 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된다면 그들이 직면하게 될 몇 가지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혐의 자체의 성격과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제 말은 양측 모두가 겪게 될 어려움 중 하나는 기존 질환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꽤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검시관이 나와 사망 원인과 당시 시신 상태를 설명하는 것만 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사건을 생각해 보죠. 제가 항상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중 하나는 양측 망막 출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이 머리 쪽으로 전달되어 실제로 외상이 발생할 때 생기는 출혈된 눈을 말합니다. 실제로 목에 있는 뼈가 부러질 수 있는데 그런 뼈가 부러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그것도 모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녀의 등 주변에 다른 외상이 있나요? 그것이 검찰이 언급했던 부분 중 하나였고 또한 교살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즉 시신 상태가 어땠냐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검찰 측에서는 또 다른 전문가가 나와서 기존 질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기존 질환이 무엇인지 그것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런 상태의 신체가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동시에 변호인 측도 이 사건을 살펴보고 목록을 쭉 훑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살 사건에서는 약 18, 19가지의 다양한 징후를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중 많은 징후들이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징후가 많이 보일 필요는 없지만 17, 19개가 모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14가지가 없다면 저는 이게 교살이 아니었다는 걸 입증하는데 많은 시간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출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꼭 출혈이 보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검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대 전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방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가진 건 오직 법의학 증거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 시신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항상 당신이 생각만큼 쉽진 않습니다. 네,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길리가 유럽으로 떠나기 전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에 주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돌아올 때를 주목할 것이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지켜볼 것입니다. 잭 라이스, 항상 로앤드크라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대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앤크라임과 선보이는 언더케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저희를 구독해 주시고 피콕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